자, 59페이지 11번 문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 PQ가 이걸 만족한답니다. 근데 명제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얼핏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발레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는 명제는 참인데 여기 거짓인 얘가 발레가 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면 이게 4의 약수예요? 그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물어보면 거짓이에요. 그 이유는 4의 약수를 원소로 하는 진리집합을 뽑아보면 1, 2, 4 이렇게 되고 2의 약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뽑아보면 1, 2가 돼요. 그럼 이 안에 1과 2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는 원소인 4는 이게 가정 P라고 하고 얘를 결론 Q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4라는 원소는 분명히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인 라지 P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지. 가정의 원소이긴 해. 근데 동시에 이 4는 결론에 포함되는 원소는 아니죠. 맞아요? 가정을 만족해. 근데 결론을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가정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앞쪽에서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 집합의 원소가 4라는 게 집합 P 안에 원소에 있다는 뜻은 이 4라는 원소, 이 발레죠. 이 발레라는 원소는 가정은 만족하는 원소야. 그럼 가정 안에 들어있는 원소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 혹은 그리고의 개념은 집합에서 교집합이죠. 대신에 Q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요. Q의 원소가 아니다를 수학적으로 집합 형태로 쓰게 되면 Q의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발레라는 이 얘는 가정의 원소이긴 하지만 결론의 원소가 아닐 때 그때 발레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P 교집합, Q 여집합은 다시 뭐랑 같으냐면 P-Q랑 같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치? 그럼 P-Q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디 P-Q가 위치하는 거냐면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이 부분 순수하게 P만 성립하는 조건 맞습니까? 네. 따라서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제 남은 거는 저 위에 있는 조건에 맞춰서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시면 됩니다. 전체 집합이 일단 1부터 10까지. 자, 이고 P는 홀수죠. Q는 소수예요. 그럼 가운데 이 부분은 홀수이면서 소수인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럼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3도 있을 테고 5도 있을 테고 7도 있겠네요. 나머지 P의 왼쪽 부분, 우리 이제 여기만 딴 건 찾을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는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누굽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홀수이지만 3, 5, 7이 아닌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또 뭐 있나? 1, 3, 5, 7, 9 이렇게밖에 없네요. 따라서 발레가 포함되는 거, 이쪽에 이제 발레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발레가 포함되는 그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개수는 2개가 정답이 됩니다. A가 자연수일 때 이런 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 이거 있으니까 써놓은 거겠죠? A가 자연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하여 이게 참이 된대. 근데 보통 우리가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가 이 Q라는 원소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진리집합 Q에 완벽히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집합일 때 이게 참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이 명제를 우리가 보통 참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낙Q잖아? 화살표를 보내는 쪽이 가정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생각든 간에 얘가 가정이고 화살표를 받는 쪽이 결론이 될 텐데
그럼 여기 바꿔 쓰면 되겠죠. 낙Q가 P이기 위한 참이 된다 뜻은 여기 낙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의 여집합 이해됩니까? 걔가 P 안에 완벽히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결론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 그러면 P는 별 문제 없는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낙Q를 찾아야 돼요. Q가 뭐냐면 얘가 Q잖아요. 여기에 낙 부정을 취하게 되면 X가 2분의 A보다 작다의 부정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됩니까? 또는의 부정 뭐였죠? 그리고 X가 3A보다 크다의 부정은 X가 3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남은 건 이 낙Q의 이 범위가 P 안에 완벽히 포함되면 되는 겁니다. P 범위 안에, 여기 범위 안에. 이렇게.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얘는 이 P의 범위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1부터 시작해서 12가 되기 전까지. 12는 빈동거람이. 됐습니까? 그럼 낙Q를 잘 보니까 낙Q를 조금만 더 조건을 분석해 볼까요? 얘를 조금만 더 조합해 보니 얘보다는 커나 같은데 얘보다는 작거나 같지. 그럼 둘 다를 그리고니까 둘 다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 잠깐 정리해 보면 X는 2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고 3A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좀 더 우리가 쓰기 편하겠죠. 그럼 얘는 양쪽 끝값을 포함하면서 이 낙Q가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낙Q죠. 이 빨간색 그림이 흰색 그림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낙Q, Q의 여집합. 여기가 2분의 A, 여기가 3A. 여기는 흰색 부분이 P.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낙Q의 여집합이 P에 이렇게 완전히 포함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 딱 이 그림만 성립하겠죠. 흰색 디귿자 안에 빨간색 빨간색 디귿자가 들어가는 형태. 빨리 앉아. 빨리 앉으라고. 빨리 책 꺼내.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 그림이 성립하려면 여기가 성립해야죠. 저희가 성립한다는 게 뭐냐면 2분의 A라는 값이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항상 등호가 붙냐 붙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붙나요 안 붙나요 그러면 붙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A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옮겨서 여기로 이동했다고 쳐도 어차피 흰색이 큰 범위가 흰색 P지. 근데 P도 1을 가졌고 작은 범위인 빨간색 2분의 A도 1을 갖게 되는 거라 둘 다 갖는 건 상관이 없어요. 등호가 붙는다 인 거고 오른쪽은 잘 보세요. 이 오른쪽 조심하셔야 됩니다. 3A가 1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3A가 오른쪽으로 쭉 옮기다가 1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는데 10이랑 같은 위치로 이렇게 가게 되면 Q의 여집합인 빨간색이 흰색 P에 포함된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게 발레가 되거든. 큰 거는 12를 안 가지잖아. 근데 작은 게 12를 갖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작은 값이 큰 값에 포함된다 말할 수 없는 발레가 저기서 발생한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 등호 없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등호 없이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거 양변에 2를 곱하면 A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3을 나누게 되면 A는 4보다 작다. 이걸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은 거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를 찾는 거죠. 최초에 보면 A는 자연수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A는 2하고 3인데 그거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5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자,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 라는 말이 붙었죠.
모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쪽에서 배웠잖아. 모든이 된다는 뜻은 이 조건이 전체 집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앞쪽에서 배웠잖아. 모든 x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조건이, 이 뒤에 있는 조건이 전체 집합과 완벽히 일치해야지만 모든이란 말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 앞쪽에서 배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성립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들었는데? 저번 시험 범위에 있었어요. 이번 기말 범위에 보면 모든 실수 부등식 파트에 모든 실수 x의 범위에서 다음식 성립한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기가 좀 애매하죠? 일단 넘겨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 마이너스 k는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등식을 풀려고 했더니 이 k 값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냐면 좌변을 y라고 두고 이 풀이 기억해야 됩니다.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둔 다음에 좌변을 그리면 이건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졌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 오른쪽은 x축이었었어요. y는 0은 x축을 말하니까. 그럼 포물선과 x축의 위치관계, 이 그림 기억나죠? 이렇게 세 개 그려야 된다. 공제 붕 떠 있는 경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x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죠? 맞습니까? 저번 시험 범위에 있었다 이거. 근데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이 아래로 북한 세 개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이 포물선이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다를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부등식을 풀 게 아니고 그래프를 해석한다고 그랬잖아. 그 아래로 북한 포물선이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다. 같단 말은 접할 때. 그럼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포물선이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같은 거는 요거 아니면 이 두 번째 것까지만 가능하죠. 얘는 항상 위에 있고 얘는 위에 있는 동시에 뭐 하기도 하죠? 접하기는 같아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위 앞쪽에 있는 케이스는 x축과 이 포물선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근이 없는 케이스라 판별식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 0과 같다. 이거 이번 시험 범위 할 때 우리 준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뒤에 기억나 이거? 기억나야 돼. 이거 많이 했어. 이거. 2차 함수 원래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이 k값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차 함수 형태로 좌변을 y, 우변을 y라고 둬서 좌변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우변은 x축.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얘는 x축. 근데 어차피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커 나왔다. 포물선이 x축보다 0보다 커 나왔단 말은 좀 어색하잖아. 그래프끼리 뭐 크거나 같다를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럴 때는 위치관계로. 포물선 쪽이 x축보다 크다는 뜻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큰 거니까 당연히 위에 있겠지. 그리고 같다는 뜻은 접한다. 됐니? 결론은 작지는 않은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포물선이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얘는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얘가 원하는 거는 x축 밑으로 안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x축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얘 하나니까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답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위치관계를 봤더니 이렇게 포물선과 x축이 안 만나면 실근, 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중근이 발생하니까 판별식 0과 같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저 좌변식 있죠. 요 좌변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k 이 좌변식에 대한 판별식을 풀고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x 앞에 있는 게 좀 짝수니까 항상 우리는 x 앞에 있는 짝수면 짝수의 판별 쓰자고 그랬지. 쓰는 방식은 x 앞에 있는 개수 4의 반의 제곱 그러니까 b제곱이 아니고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아니고 그냥 ac 1 곱하기 c c가 누구냐면 이게 다 c예요. 그럼 이걸 전부 다 곱해야 되겠죠? 10-k 이렇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으시겠어요? 자 이제 계산합시다.
2의 제곱 4 마이너스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k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계산해서 넘어가면 그냥 k 값이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니까 k는 6보다 작거나 같은데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면 뭐 범위로 본다면 이거잖아요. 6을 포함하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k의 범위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문제 중에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죠. 가장 큰 값. 그래서 k의 최대값은 6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파트는 이제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새로운 용어, 역이나 대우라는 걸 배워드릴 텐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면 이걸 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용 파악이 돼야 되죠. 간단하게 네. 주어진 명제가 원래 주어진 명제를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명제. 보통 명제 쓰라면 이렇게 쓰죠. P면 Q이다. 이건 명제인 거지. 아직 참거짓을 밝힌 건 아니고 일단 명제는 성립한 거예요. 근데 이 명제가 앞에 있는 게 P가 가정이고 뒤에 있는 Q가 결론이죠. 그럼 가정이면 결론이다 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을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꾸고 싶은 거예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꾸는 거를 수학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역이라고 부릅니다. 역. 역은 거꾸로라는 뜻이 있잖아 보통. 그럼 선생님 어떻게 쓰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P면 Q이다 역이니까 너무 대문자처럼 보이네. P면 Q이다 역이니까 Q이면 P에다가 역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PQ의 위치를 뒤바꾼 거니까 Q이면 P이다 이렇게 쓰겠죠. 이번에는 앞쪽에 배웠던 P면 Q이다의 부정을 취해 봅시다. 그럼 부정을 취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낫을 붙이라는 얘기니까 낫 P이면 낫 Q이다가 성립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다시 여기에 역을 취해 볼까요? 그럼 앞뒤의 순서를 뒤바꿔야 되니까 앞뒤 순서를 뒤바꾸면 낫 Q이면 낫 P이다가 되죠. 됐니? 그리고 보니까 다시 얘랑 얘랑 무슨 관계가 되냐면 서로 또 다시 부정의 관계가 되죠. 서로 부정이에요. 위에 있는 걸 부정하면 아래 있는 걸 부정하면 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네 둘의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앞으로 우리는 대우라고 부를 겁니다. 대우. 대우 뜻이 뭐냐면 보신 바와 같이 역을 구한 다음에 부정을 취하거나 아니면 부정을 취한 다음에 역을 구하면 그게 대우야. 순서는 상관이 없고 역과 동시에 그리고 부정을 동시에 취한 것, 원래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 것을 보통 우리는 대우라고 부릅니다. 아셨어요? 대우는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 것을 대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명제잖아요? 그럼 얘가 대우예요. 아까 말한 얘랑 얘랑.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명제가 참이라고 그래서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인가요?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결론은 참 거짓은 명제와 역은 서로 관계가 없고. 이해됐나요? 근데 확실한 거는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대우는 무조건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명제가 거짓이면요? 대우는 당연히 거짓이죠. 결론 명제와 대우는 서로 참 거짓이 동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증명하는 과정 중에 명제 참 거짓을 밝히기 어려워. 그러면 저 명제의 대우를 가지고
참거짓을 밝힌 다음에 대우가 참이네? 그럼 명제도 참이지. 대우가 거짓이네? 그럼 명제도 거짓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우가 중요한 겁니다. 대우는 뭐라고요? 주어진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면 그게 대우가 된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이런 것들 이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두 개만 해봅시다. 주어진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참거짓을 밝히시오. 첫 번째, 이 명제 역은 앞뒤 순서만 뒤바꾸면 되겠죠. x는 0 또는 y가 0이면 x, y는 0이 된다. 이것과 그 다음에 대우를 구하시오. 대우는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역을 취해놨네요. 이제 여기다 부정만 취하면 되겠죠. x가 0이다 의 부정은 x가 0이 아니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y가 0이다 의 부정은 y가 0이 아니다. 그렇다면 xy는 0이다 의 부정은 x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밝혀봅시다. 첫 번째, 역의 참거짓을 말하시오. x가 0 또는 y가 0. 결국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곱해서 0입니까? 네, 이건 참이네요. 다음 대우. x가 0이 아니야. 그리고 동시에 y도 0이 아니야. 결론 둘 다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0이 아닌 두 숫자를 곱하면 0이 아니다. 당연하죠. 0이 아니겠죠. 그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 된다. 이러네요. 그리고 뭐니?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죠? x, y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우리가 늘 배우던 그런 조건이니까. 이 케이스는 근데 사실 다 참이 되는데 얘랑은 참것이 똑같아요. 명제와 대우는. 근데 역은 참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역을 구했더니 이게 참이네? 그럴 수도 있지만 역을 구했더니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참거짓이 명제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다르다가 아니고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걸 잘 판단해야 되니까 명제 참거짓을 역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밑에 거 주어진 명제의 역을 말하시오.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거죠. A가 양수 또는 B가 양수 이면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도 양수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대우.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구하시오. 벌써 역을 구해놨으니까 이 역을 이제 부정만 하면 됩니다. A가 양수의 부정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고 B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은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역을 봅시다. A가 양수 또는 B가 양수이면 A 더하기 B는 양수인가요? 거짓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반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A가 둘 더해서 음수인 걸 밝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칩시다. B가 1이에요. 이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A는 양수는 아니야. 근데 또는 꼭 둘 다일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A는 음수지만 B가 양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근데 둘을 더한다고 이 양수로 보기는 어렵잖아.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라는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어진 명제의 대우의 참거짓 판단해 봅시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0 이하의 수를 말하지. 0이거나 아니면 음수이거나. 근데 B도 0이거나 아니면 음수이거나. 둘을 더하게 되면 둘 다 0인 경우 빼놓고는 더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네, 맞는 말이네요. 이건 참. 그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역도 참이 그 대우도 참이 되니까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명제도 참이 된다. 자, 원래 명제를 봅시다.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 둘을 더해서 양수가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지. 둘 다 음수면 말이 안 되잖아. 둘 다 음수면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음수가 될 테니까
더해서 양수가 된다는 뜻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어느 한 군데 양수가 있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라 이 명제는 대우를 통해서 참여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다음 3단 논법. 얘는 처음에는 좀 단어도 좀 낯설고 막 기호도 뭐 여러 개 나와서 어려워 보이는데 하다 보면 또 얘만큼 쉬운 게 뭐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면 할 만한 단원입니다. 이게 3단 논법이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나는 천안 아산 사람이야. 천안 아산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야. 맞지? 이거 참이잖아. 천안 아산 사람 당연히 지역상 충청도에 있으니까 충청도 사람 맞죠? 그럼 충청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그러므로 이것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천안 아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게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3단 논법이야. 됐니? 뭐 예전에 뭐 로댕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 뭐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나는 사람 그게 뭐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갑자기 뭐였죠 그게? 로댕이. 어쨌든 이 3단 논법에 대한 말을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야. 책에서 나온 대로 보면 P면 Q이다가 참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Q이면 P이다도 Q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은 뭐예요? 그러면 조건 P, 조건 Q,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또 다른 조건 R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따라서 P면 R이다도 참이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이걸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바는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도 참인 게 알려졌어. 그럼 이 두 개 참인 명제 가지고 3단 논법을 통해서 그렇다면 P면 R이다도 참이 되겠군요. Q가 다리 역할을 해서. 그렇지? 이거는 3단 논법을 통해서 이게 참이됨을 확인했고, 그 다음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 대우도 참인 것 기억해요? 좀 전에 배웠잖아. 주어진 명제 참이면 그 명제 대우도 참이다. 이 명제 대우가 뭐죠? 낙Q이면 낙P답니다. 부정을 취하면서 순서를 뒤바꾸면 되니까. 얘도 이 명제 대우는 이게 참이면 이 대우가 참이겠죠. 나달이면 낙Q이다. 얘도 참이면 이 명제 대우, 나달이면 낙P이다. 이렇게 참인 명제 2개를 가지고 다시 추가로 4개, 총 4개, 아니 4개, 총 6개 참인 명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쪽에서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럼 이게 뭐였냐면 이거는 명제였고 집합화해서 설명하게 되면 라지 P가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가 라지 Q에 완벽히 포함됩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Q가 R에 포함되면 라지 Q가 라지 R에 완벽히 포함된다. 따라서 P는 R에 완벽히 포함된다. 이 그림을 잘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P는 Q 안에, Q는 다시 R 안에. 따라서 P도 당연히 R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포함 관계를 잘 따지고 있다는 얘기죠. 3단 논법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집합에서는 이러한 부분 집합의 개념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자, 이 문제 한번 잠깐 해볼까요? 한 3개 정도만 해봅시다. 4개인가요? 네. 세조건 PQR에 대하여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인 것을 동그라미,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X 안에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잘 봐야 돼요. P가 여기 좀 보면 하나밖에 안 쓰이고 있죠. R도 하나밖에 안 쓰이고 있어요. 근데 Q는 잘 보면 하나는 낙Q, 하나는 Q이지만 어쨌든 Q가 2번 쓰이고 있잖아. 저 Q를 적당히 이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면 이게 3단 논법이 성립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P면 Q이다가 낙Q이다가 참이에요. 두 줄 넣었습니다. 참이니까. 그 다음 R이면 Q이다도 참인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않았나요? 이런 걸 배웠잖아요.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이거 대우를 취하면 나트가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되면 Q가 되고 P가 뒤로 가면서 부정이 되면 나P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밑에 있는 거 부정을 취하게 되면, 아니 대우를 취하게 되면 나Q이면 나다리다도 참이 되겠죠. 자, 써놓고 나서 보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죠. Q가 다리 역할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R이면 Q이다. 근데 Q는 다시 나피로 가죠. 따라서 R이면 나피다도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또 다시 이게 참이면 이거의 대우인 P면 나다리다도 참이 되죠. 선생님, 이 6개만 완벽히 참인가요? 네, 이 6개는 100% 참이라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단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부정이 낫이 취하거나 순서가 좀 바뀌어 있거나 어쨌든 이 6개가 아닌 나머지는 참인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조건만 가지고는. 착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 한번 찾아볼까요? 18. Q이면 나피이다. 찾아보세요. Q이면 나피이다. 여기 있죠. 이건 참이라는 얘기야. 나Q이면 나다리다. 여기 있네요. 나Q이면 나다리다. 이거 참이에요. P이면 R이다. P이면 나달은 참인데 P이면 R이 참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 거야, 사실. 이건 확실히 참인데 얘는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기 때문에 책에서 보면 반드시 참이라 말할 수는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반드시 참이 아니면 X라고 하라 했으니까. 그럼 밑에 있는 나P면 나Q이다. 어디 있죠?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거짓, 그럼 이건 없으니까 거짓인가요? 가 아니고, 여기 있는 조건만 확실히 100%라고 장담할 수 있지,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나타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선생님, 교과 과정상 이게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네, 이게 마지막은 아닌데, 뒤에 보면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명제에서는 이게 거의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좀 여기는 이 충분 필요 조건 이쪽이 지금까지 배웠던 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종합선물 세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고 다 담겨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제에서 빠짐없이 공부가 잘 돼 있어야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정분 조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 PQ의 위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충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필요가 되기도 하는데, 충분 필요라는 단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PQ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답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배워도 헷갈리고. 그래서 너무 이런 데 포인트를 당장 맞추지 마시고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명제, 충분. 이게 단어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단어죠. 왜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르기란 약속이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필요 조건 라는 게 있고, 그다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 필요가 아니고 필요 충분이라고 단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 P이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P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제일 먼저 성립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과 결론에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인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앞에서 우리가 가정, 결론 구분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뭐뭐이면 혹은 뭐뭐이면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이런 말들 있죠. 주어 앞에 있는 단어는 아니면 이면 앞에 있는 단어가 가정이고, 뭐뭐이다 혹은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한, 여기 있잖아요. 뭐뭐하기 위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뭐뭐는
결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결론 일치를 확실히 잡으세요.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시작되냐면 두 번째, 이거 잘 기억해. 명제가 이렇게 쓸게요. 가정 결론이 구분됐다고 친 거니까 알겠지? 명제가 참이야. 근데 그 역은 거짓이야. 그럼 만약 지금처럼 얘가 가정, 얘가 결론으로 이렇게 딱 구분됐을 때 이 말이 뭐냐면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인 거예요. 그럼 이 화살표 쪽은 문제없다 뜻으로 그냥 간단히 줄여서 동그라미로 표시합시다. 근데 역은 거짓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읽으면 답이 틀린다는 얘기야. Q이면 P다 라고 읽어버리면 이 답은 틀린다. 이랬을 때를 P이면, 가정이면 Q이다, Q이기 위한,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근데 명제가 참이 아니고 명제가 거짓인데 그 역이 참일 때는요? 네, 그때는 이런 케이스겠죠? 주어진 조건에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명제 자체는 거짓이에요. 근데 역으로, 거꾸로 읽었던 그 역을 구했더니 그 역은 참이야? 그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가정이면 결론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명제도 참이야. 근데 그 역도 참이야. 둘 다 참이야.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P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P이다도 둘 다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습니까? 그 소리 안 내면 안 될까? 아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를, 이제 이거는 이제 명제로 표현한 거고,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P가 Q에 포함되지 Q는 P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P는 Q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결론은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일 때는 P는 Q에 의한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하는 거야. 두 번째, P는 필요 조건은 P는 Q에 의한 거짓이에요. P가 Q에 포함되는 건 아니야. 근데 Q가 반대로 P에 포함돼.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Q가 안에 있고 P가 바깥에 있는 이런 조건일 때는 P는 Q에 의한 필요가 성립한다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P가 Q에 포함돼요. 근데 Q도 P에 포함돼.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P, Q는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포함관계 이렇게 돼요. P인 동시에 Q, 이런 집합이 성립할 때는 이런 조건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아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 시험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게 충분, 필요 충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과 그 다음에 그 해법에 대해서, 풀이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그냥 대충 한번 듣고 그냥 뭐 저런 건가 보다라고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계속 아마 명제하는 동안에 계속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말했잖아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라고. 웬만하면 이거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뭐로 연습을 해볼까요? 뭐 이런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는 너무 똑같아서 이런 거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29번 P가 이거죠. Q가 이겁니다.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그랬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는 뜻은 있는 이가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게 결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가정이 P고 결론이 Q인 거야. 이해됐니? 이게 먼저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다 저렇게 쓰지 않나요? 보통은 다 저렇게 쓰는데 만약 문제가 바뀌었어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물어보잖아. 그럼 그때는 가정이 P가 아니고 그때는 써 있는 상태로 보면 가정이 Q가 되고 결론이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정을 왼쪽에 두고 결론을 왼쪽에 둔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게 참이면 충분, 필요, 둘 다 성립하면 필요 충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왼쪽 오른쪽 가정 결론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면 충분 필요의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가정 결론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가정이 P, 결론이 Q인 걸 알았으면 근데 남은 거는 이 조건에 따라서 명제가 참인 건지 여기 참인 건지 아니면 둘 다 참인 건지를 판단해서 필요 충분을 잘 골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1번은 뭐라는 거지? 이걸 집합으로 쓰라는데? 이건 조건이잖아. 집합을 쓰라는 얘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쓰기에는 이 원소가 무수히 많죠. 0보다 큰 값은 1, 2, 3, 4가 아니다. 0보다 큰 자연수나 정수만 쓰라면 1, 2, 3, 4가 맞겠지만 이건 0보다 크면 저보다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1도 답이 되고 0.0113 이런 것도 다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합을 쓸 때는 방법이 원소를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게 조건제시법이죠. 집합 P는 조건제시법. X는 그대로 쓰면 돼요. 0보다 큰 실수. 조건 Q는 그걸 집합하게 되면 진리집합은 X는 1 이상인 실수. 뭐 이렇게 그냥 거의 백긴꼴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집합을 쓰시면 돼요. 그럼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말하시죠? 이건 포함이 어떻게 되는 거지?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보면 돼. 수직선에 0은 여기 있죠. 근데 0은 포함하지 않아요. 하지만 0보다 큰 거고 이게 P죠. 그 다음에 Q는 1은 여기 있잖아. 1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이게 Q예요. 그럼 집합을 보면 당연히 Q가 P에 포함되는 관계잖아. Q가 P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가 성립해요. Q가 P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조건대로 써보면 이런 의미 아니에요? P는 이거는 명제에서 말하는 P입니다. P는 Q에 완전히 포함되잖아. 아니 죄송해요. P는 Q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Q에 P에 포함되잖아. Q가 P에 포함돼. 그럼 Q이면 P다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읽으면 답이 맞는데 반대로 P이면 Q이다는 답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 진짜?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범위를 수직선에 표시해 왔더니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Q가 P에 포함되는군요. 대신에 Q는 P에 포함되지 않아요. 요만큼의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Q가 P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P가 Q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Q가 P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Q가 P에 포함되는 거니까 Q에서 P 쪽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집합이라는 뜻은 그 방향대로 명제가 참이되고 반대 방향은 포함하지 않으니 명제가 거짓이더라. 쓰다 보니까 명제는 거짓인데 여기 참이네? 이 상태에서 보면 그럼 이게 무슨 조건이죠? 이제 P는 Q이기 위한 그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좀 전에 배웠잖아. 명제는 거짓, 역참 그러면 이건 필요라고 배웠으니까 30번 봅시다. 두 집합을 각각 쓰는데 이거는 원소날법 써도 괜찮을 것 같죠? 위 거는 범위인데다가 값이 무수히 너무 많은 값이라 일단 조건제시법 썼는데 얘는 뭐 원소가 원소날법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 -3, +3 이렇게 두 개. Q는 절대값이 3인 숫자 얘도 -3, +3이네요. 이렇게 이게 집합 PQ예요. 그럼 PQ의 포함관계를 말하시오? 둘이 같네? 같은 집합이잖아. 두 집합이 같으면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냐면 그때는 필요충분이 성립해요. 둘 다 같으면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한다. 이유는 P와 Q가 서로 같다는 뜻은 P가 Q에 포함되는 동시에 Q도 P에 포함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조건상 명제에서 집합 조건 P가 조건 Q에 참이 되는 거죠. 왜냐면 P가 Q에 포함되니까 이건 참인데 Q도 P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반대도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둘 다 참이니까 이런 경우는 필요 충분히 성립하겠지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요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문제를 38번은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조건이 주어졌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P가 Q이기 위한, 그럼 P가 가정, Q가 결론 이렇게 성립하는, 충분히 성립한다는 뜻은 P면 Q이다는 참이 되는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라는 얘기야. 그래야 충분히 성립하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명제로 표현되어 있으면 바로 집합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림은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그림이 필요한 거죠.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관계. 괜찮죠?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란 말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영재 P가 Q이기 위한 참이 돼야 된다. 그럼 따라서 PQ의 포함 관계는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수직선을 일단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범위잖아. 숫자를 하나씩 나열할 수는 없거든. 범위 안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나열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부등식이 나올 때 잘 봐. 저렇게 부등식이 나올 때는 포함 관계를 따질 때 제일 좋은 거는 수직선에다 그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럼 2는 확실하게 포함돼, 2는 확실하게 있죠. 2가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2 이상 이렇게 돼요. 여기 범위 안에 있는 게 집합 P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P가 Q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Q가 더 커야 돼요. 얘를 포함해서 더 커야 되는데 얘 모양도 보니까 어떤 값 이상이죠. 근데 그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요만큼이, 그렇죠? 이게 반례가 되잖아요. 명제, 주어진 가정에는 포함되는데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반례가 되기 때문에 P가 Q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Q의 A 값이 여기쯤, 대략 한 여기쯤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Q. 맞습니까? 그래야 P가 Q에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남은 거는 A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요. 맞니? 근데 얘가 슬금슬금 쓴 거 자리 옮겨요. 슬금슬금 쓴 거 옮겨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을 때야. 2까지 왔을 때. 이해됐니? 만약 2까지 온다면이죠. 2까지 온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돼도 여전히 P가 Q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포함되죠. 그러면 흰색도 2를 가졌는데 이 하늘색도 2를 가졌기 때문에 큰 게 가지면 작은 게 같든 안 같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큰 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야. 나 가지고 있어. 뭐 네가 가지고 들어오든 안 갖고 들어오든 어차피 난 너 포함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가볍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38번의 A의 조건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것이. 자, 이번에 39번 가봅시다. 39번은 똑같은 문제죠. P면 Q이다 참이 된다. 요거는 참이에요. 근데 Q는 P이다는 거짓이다는 거죠. 왜냐면 충분이니까. 그럼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고 P의 그림을 보니까 P가 이게 디귿자 모양이에요. 0,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디귿자 모양. 이게 P예요. 근데 Q는 걔를 포함하면서 더 큰 디귿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건 확실해요. 뭐 칸칠 필요까지는 없지만 0이 왼쪽에 있을 테니까 그 디귿자로 가는데 이 안쪽에 있는 P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A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죠? 당연히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쪽이 있으니까 이건 됐고 여기만 이제 성립하면 되는데 A는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등호란 얘기는 여기 있는 A가 이 색칠한 A가 슬금슬금 1이 가도 되냐 없는 거예요. 가도 되겠네. 큰 값 Q가 가졌고 작은 값은 안 가졌잖아요. 그럼 등호가 성립 말했잖아. 큰 값이 가지면 큰 값이 같잖아? 그럼 움직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큰 값에 색칠이 돼 있으면 등호는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큰 값에 색칠이 돼 있어. 그러면 등호는 무조건 붙는 거야. 근데 언제가 안 붙는 거냐면, 언제가 안 붙냐면 요때가 안 되는 거예요. 큰 값 Q는 지금 그림상 큰 값 Q는 이 값을 안 가진 거야. 근데 작은 값 P가 요 값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때는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되는 거지. 요때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큰 값은 안 가졌는데 작은 값이 가졌잖아요. 그럼 포함이 안 되는 이 예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39번의 정답은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자, 천천히 연습 문제 좀 풀고